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전 국회의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제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 넘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어제 10시에 시작을 해서 밤 10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시간 10분을 했죠. 뭐 식사 시간하고 잠깐 오후에 휴식 시간 한 3시간 정도를 제외해도 순수하게 재판받은 시간이 9시간 정도 되거든요. 저도 법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긴 시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길게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길게 한 이유가 사실 좀 넓게 보면 박 전 예.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 정도 되고요. 올해 어쨌건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구속기간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해도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앞으로 재판이 이렇게 길게 하는 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통상적인 재판보다 굉장히 길게 밤 10시 10분까지 진행을 했고 뭐 예. 증인신문도 있었고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첫날은 굉장히 좀 경직돼 있었죠. 예. 첫날은 뭐 암만 응시하고 뭐 최순실에게 어제도 뭐 물론 눈길은 주지 않았습니다만 어제는 그래도 간간히 유영하 변호사하고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모습 보여서 재판에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재판장 스케치를 보니까 이종훈 박사님. 네. 지지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공판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 때는 굉장히 긴장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정면 딱 의도적으로 그냥 정면만 딱 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딱 모습이 역력했는데 예. 이제 두 번째 공판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방청객 숫자도 적고 또 이 방송국에 또 카메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해 들었어요. 어제 경우는 그 한 중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옆에 있으니까.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예, 중간 중간. 정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있으니까 시선은 딱 정면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예. 그러나 뭐 턱도 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고개 이렇게 목내 비슷하게 하면서 약간 예. 이제 미소도 살짝 짓고 뭐 이제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긴장이 풀리긴 했어요. 그런데도 역시 최순실 씨는 여전히 의식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찾아올 수 있죠. 방청객으로. 그런데 환하게 웃어줬다. 이거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제는 좀 특이했던 광경이 이게 한광욱 전 실장이나 이제 과거의 청와대 참모들하고 예. 또 일부 지지자들이 그렇죠. 와서 방청객을 메웠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시니까 다들 일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판장 외에 이제 피고인이 들어오는데 일어서는 건 좀 이례적인 것이고 또 박 이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하니까 다 기립을 해서 일어섰다. 맞았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예. 이제 그 끝나고 난 뒤에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 같은 이유가 예. 일단 나갈 때 뒤에서 이제 방청객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그쪽을 바라보고 웃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이제 계속 재판 나오는 것이고 지금 백 변호사 말씀처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만약에 받는다면 예.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제 하루하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예. 또 옆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최순실 씨하고는 계속 같이 재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최순실 씨 쪽을 다 쳐다보지 않은 이유가 한 2가지쯤 있는데 하나는 예. 법리적으로 변호인들이 충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뭐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옆에 보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요. 또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예. 최순실 당신이 왜 이렇게 나를 망쳤느냐는 인간적인 배신감 같은 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있죠. 예.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쳐다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법정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둘이 이제 눈을 맞출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긴 옵니다. 이 재판에서 그래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 둘을 분리해서 아마도 증인신문을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쪽의 증인이 되는 거고 예.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피고인석에는 누군가가 앉아있고 그렇죠. 나와가지고 증인석에 증인을 앉아 있는 한다는 거죠? 거니까 예. 그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때가 어찌 보면 이번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 두 번째 공판, 첫 번째 공판에서 거의 말을 안 했죠. 예. 거의 뭐 변호인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니면 할 말 없습니다. 이거였는데 그때 할 말을 지금 아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아마도 뭐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은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서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최후 진술할 때 아마 모든 걸 털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털어놓는다는 게 자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경을 다 소외. 얘기할 거니까 예. 지금은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말을 아끼는 게 맞다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거고요. 예. 앞으로의 법정의 하이라이트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이종훈 말씀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관이 뭐 할 말 없느냐, 그러니까 주진영 사장에 대해서요. 그렇죠. 없습니다. 딱 그 얘기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증인들이 이제 나오면 그 증인에 대해서 직접 뭐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증인을 가운데 놓고 간접적으로 일종의 간접전을 치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자기 항명을 하기 위해서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반대 신문 비슷하게 또 할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대리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도 없잖아 있었는데, 예. 의외로 어저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역시 백 변호사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후의 일전. 지금 위에서 지금 약간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그러니까 10시간 예. 재판 진행되면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볼 때는 절대 직접 입을 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이렇게 투사형이라든지 뭐 논쟁형 정치인이 아닙니다. 달변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준비돼 놓은 걸 읽는 스타일이지 현장 토론에는 익숙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진영 사장쯤 되면 또 좀 모르겠으나 최순실 씨라든지 또 다른 어떤 피고인들과 같이 논쟁을 벌이게 되면요. 예. 전직 대통령의 어떤 권위랄까 이런 거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볼 때는 저분도 같은 부류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논쟁을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하지 본인이 예. 직접 나설 일은 없다. 다만 이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예.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뭐 최순실처럼 신문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뒤에 뒷부분에 최순실 씨 얘기도 다뤄볼 텐데 아마 많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김광진 의원. 예. 그런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받으면서 20분간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정이 적응이 된 걸까요? 아니면 조금 부신저 기능 저하증인가요? 좀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뭐 그 상황을 진짜 말 그대로 졸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예. 재판정 얼마나 엄숙한 상황이고 본인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화면상으로 뭐 꾸벅꾸벅 졸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약간 흐트러진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다면 이 재판에 어쩌면 본인의 인생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시간 동안들을 보는 것이고 사실 오랜 기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예. 얘기를 좀 듣는 뭐 그런 모습을 하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예. 사실은 20대 아주 건장한 청년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9시간 수업 들으라 그러면 10시간을 앉아있는 건 쉬운 그럼요. 일이 중간에 아니죠.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누구라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식사하고 나고 그러면 식곤증도 오고 그러면 이제 잠시 저런 예.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오후 8시쯤 그쯤 거의 그때가 되면 한 10시간 정도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정에서 한 5시간 넘으면요. 예. 거의 탈진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긴장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달라요. 그 안에서는 여기서 뭐가 잘못되면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유죄가 되는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게 걸려 있고 이 안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집중하고 거기다 긴장하고 하다 보면 지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진짜 실제로 졸았다면 이게 뭐 재판에 다 익숙해져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예. 없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 정도로 그렇죠. 심하다. 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진전지 한강욱 실장이 방청객으로 왔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강욱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하고 일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인간적인 어떤 의리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보면 어쨌든 이 방청석에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재판은 경쟁률이 뭐 7.7대 1이었다는데 예. 그때부터 해서 어쨌든 허은재 전 수석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찾아오는 건데요. 어쨌든 저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어쨌든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예.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상 그 면회도 잘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죠. 저런 자리에 와가지고 방청석에서 뭐 이 시선을 갖다 만나게 되면요.
힘이 좀 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아시는 뭐 이 선배들 재판할 때 가보면 우리가 구치소에서 만날 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이제 뒤를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막 손 흔들면 나름대로 서 있어도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무슨 장관을 지낸 분이나 대통령을 지낸 분이나 또는 뭐 다른 분이나 저 피고석에 앉으면요 굉장히 사실은 긴장되고 뭐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축이 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자기 뒤에 누군가 알던 후배나 뭐 알던 지인들이 앉아서 손도 흔들어주고 웃음을 해주면요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분들도 정치적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심신양면에 힘을 주기 위해서 아마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런 모습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형량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뭐 인간적인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한강욱 실장 입장에서도 그뭐 이종훈 박사님 좀 네. 인간적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한강욱 실장도 전 실장도 사실은 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건 맞아요. 비서실장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누리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이제 뒤싹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낸 건 맞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이제 강한 것으로 일단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상당히 위안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전직 청와대 글쎄요 직원들은 의정과 예의를 갖췄는데 김경진 의원님 예. 어제 주진영 전 사장의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예.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정식 용어가 뭐 피고인이긴 하지만 피고인 박근혜 씨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자체는 사실은 뭐 예의의 문제를 떠나서 예. 사실상의 문제니까요. 피고인 박근혜 씨라고 불리우는 호칭 자체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뒤에 있었던 발언 중에 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삼성과의 합병과 관련해서 예.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그것이 정신 나간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재판장 내에서도 좀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그것은 이후에 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평소에 예. 쓰던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엄중하고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튼 주진영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삼성 합병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압력이 강하게 있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증권회사들도 다 합병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시장 논리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압력 등에 의해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계속 펴고 계신 거죠. 예, 이 주진영 사장이라는 분이 원래 조금 발언을 직설적으로 하는 분인가요? 조금 뭐 강하게 말씀하시고 본인 예. 주장이 강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내용 자체에서 크게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진영 전 사장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1월 달에요. 신년 기자 간담회 때 한 얘기인데 그때 얘기를 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한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을 보고 주 전 사장은 국제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압박을 통해서 뭐 합병을 도와줬다라면 예. 그거는 나중에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오히려 뭐 시장을 교란시키니까 합병하는 걸 찬성하는 게 국민 여론이 높았고 증권의 대부분 찬성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저 신년 간담회에서 한 건데 예.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 국제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저 주장은 정신 나간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주진영 전 사장의 이런 진술들이 사실 개인의 생각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이게 사실 형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팩트에 기반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으면 그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거 평가는 증인의 평가는 그게 사실 이제 재판에서 증거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제는 그 발언 때문에 좀 화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전해 들은 얘기를 증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예. 전문이라고 합니다. 전문은 사실 증거 가치가 없어요. 전해 들은 건. 예.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박창균 교수 그 전문위원이었다는 사람에게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다면 예. 이 박창균 교수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해야 되고 그건 이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압박을 받았는지가 소명이 돼야 실제적으로 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이제 증거 관계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예. 어제 주진영 사장의 이런 얘기들은 사실 개인적인 평가가 좀 많았고요. 이 주진영 사장의 진술은 증거 가치로만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증거 가치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에 들은 얘기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거의 첫 번째 증인인데 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한데요. 예. 아마 이건 증인 신문하는 순서를 좀 정했던 것 같아요. 정해서 주진영 전 사장을 좀 앞쪽에 배치한 것 같은데 주진영 사장이 어쨌건 이 합병에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박 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약간 기선제압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검찰의 첫 증인을 주진영 전 사장을 택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종호 박사님, 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주진영 사장을 한번 쳐다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저까지 쐈는지 안 쐈는지는 예.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예, 근데 하여튼 뭐 레이저까지는 안 쏘셨겠죠. 그런데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한 심경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징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노려보면 뭔가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주진영 전 대표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표현이 좀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침없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거칠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 약간 좀 표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순화를 해서. 순화된 좀 표현. 이제 세련되게 좀 표현할 예.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이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면은 국적기를 타게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지금 덴마크에 지금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언급돼 있는 상황인데 예.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직항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3국을 경유를 해야 되는데 제3국 경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3국과도 형사공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걸릴 거라 그랬죠. 한 6월 중순이나 돼야 들어올 거라고 그랬죠. 했는데 아마 검찰이 그 전부터 준비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네덜란드 이제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가고요. 거기서 이제 그 검찰 직원들과 몇 명이 정유라를 인계받아서 예. 국적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내일 오후 한 3시 5분 정도에 도착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인계받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논란이 여지가 이렇게 있기 신병을 때문에. 딱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제3국을 지내니까. 5명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경찰관 3명 포함해서 그러니까 5명을 이제 보냈고 옆에서 이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 뭐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당국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찰 인력들이 나와서 예. 이제 호송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국적기에 타고 나면 그때는 그때 뭐 바로 체포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경찰관들이 옆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그렇죠. 되는 거죠. 영토라고 보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게 진행이 예. 인계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태워서 이제 국적기를 타고 국적기는 이제 타는 순간 그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비행기 타는 순간. 그러니까 거기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 BBK 김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적기에서 그냥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민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곤 있으나 사실 현재까지 지워져 있는 혐의는 그렇게 중하진 않아요. 업무방해죠. 근데 업무방해인데 그것도 최순실이 어찌 보면 주범, 정유라가 공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높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풀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예.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거기서 아마도 추가 혐의로 더 뭐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예.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너무 빨리 집행을 해버리면 시간적으로 쫓기게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뭐 수사관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비행기 타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빨리 체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늦게 체포할수록 수사할 시간은 버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온 뒤에 뭐 체포하겠죠, 48시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2대 입시 부정 사건은요 이미 검찰 고용 다 끝났고 지금 조만간 아마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유라를 갖다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유라의 혐의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정유라가 입을 열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데 어쨌든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유라는 그냥 럭비용 폭탄 수준이 아니라 지뢰가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핵폭탄은 터지면 그 다음에 폐하가 되지만 지뢰는 한 2, 30개가 터지는데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예. 정유라 씨가 과거 스타일을 보면
고등학교 여고생 시절이죠. 2014년에 이제 아버지 정윤회 씨하고 어머니 최순실 씨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돌봐주지도 않는다. 나는 무남 동료인데 그러면서 기자회견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컸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기자들 앞에서는 굉장히 준비된 발언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정제돼서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런데 예. 문제는 검찰이 48시간 동안 정말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재판정이나 기자 인터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생각보다는 테크닉이 좀 수사를 다양하고 잘하나요? 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정유라 정말 곱게 큰 어떤 정유라를 앉혀놓고 예.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저는 이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정유라 씨가 외환관리법이라든지 예. 또는 뭐 자금 세탁 뭐 그거는 저 우리 법무부 쪽에서도 그 이야기 얼핏 흘렸습니다. 독일 쪽에서 조사했다고. 그렇다면 이런 데 걸리면 형이 굉장히 중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다른 증언들 얻어낼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예. 제일 저는 긴장할 것은 삼성이라고 봅니다. 왜냐 정유라의 말을 최순실 씨는 뭐 삼성 말 잠시 빌려 탔다고 하지만 삼성이 그렇게 치밀한 삼성 조직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말을 사가지고 독일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사람은 정유라입니다. 수혜자죠. 그렇다면 예. 정유라에 대해서 뇌물 관련 혐의도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정유라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예. 추가로 다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들어오기 전에 벌써 정유라 씨는 100일이 넘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방패도 쉽게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방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덴마크 법정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예. 뭐 계약서에 포스트잇 붙어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하나하나 준비된 답변을 했는데 검찰이 지금 뭘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검찰이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면 정유라 씨 얼마 못 버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많은 게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2대 입시 비리는 좀 논외예요. 그거는 그냥 정유라 씨 혐의일 뿐이고 조금 전에 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관련자들 다 재판받고 이제 구형해서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뇌물죄 관련해서 사실 정유라 씨가 뇌물죄 뭐 공범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건 최종 수혜자가 정유라 씨잖아요. 말을 탄 것도 정유라 씨고 예. 승마 지원을 받은 것도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과 어찌 보면 최순실이 계속 숨기고 싶었던 사실들을 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터져 나온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는 게 최순실이 독일 해외에 자금 세탁에서 해외 재산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 예. 나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정유라 씨 변호사 비용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묻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생각지도 않은 데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 아까 럭비공 얘기가 나오고 또 예. 판도라의 상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이 업무방해죄 2대 입시 비리가 아니라 나머지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풀지 못한 퍼즐을 정유라 씨가 풀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민석 의원이 추적했던 걸 보면요. 일단 정유라는 크루 그러니까 집단 단체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어떤 혐의가 나왔냐면 뭐 호텔을 샀네, 집을 샀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돈 액수를 합하면 굉장히 거액입니다. 그리고 예. 정유라 씨는 본인이 성년입니다. 성년이고 비대엑스포츠라고 그 삼성이 돈을 갖다가 이제 입금했던 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예. 본인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사인했다고 하지만 사인은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만약에 무슨 고양이, 개 키우는데 또는 뭐 여러 가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말 타는데 그렇다면 횡령 배임 같은 죄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 어떤 혐의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에서 머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예. 저는 뭔가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 정유라 씨가 자기 혐의가 이제 들이대게 되면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예.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일단 우선순위가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럼 일단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외환관리 이쪽인가요? 네, 외환관리법 위반 가능성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금 세탁도 해외 재산 은닉 도피 관련 그 지금 말씀하신 외환관리법 위반이 현재는 지금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 예. 그것 외에도 지금 좀 전에 진성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것들이 좀 더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보고 48시간 안에 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영장,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예. 아 추가로 검찰이 무언가를 더 확보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주, 글쎄 이 정유라 씨의 성격이 럭비공 같다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진했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럴 거잖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장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진술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누구로 둘 것이냐. 아시는 것처럼 정유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최순실 같은 경우도 또 정유라에 대해서 어박하지 말아라 라고 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와의 관계에서 최순실이 뭔가 증언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게 될 것이냐.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예.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으로 하게 되는 경우면 정유라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고 예. 정유라에게 그 책임을 넘길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최순실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들까지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종범 씨, 만약에 검찰이 그런 길목을 딱 찾아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길목을 찾아냈다고 하면 최순실 씨는 결국 정유라를 선택할까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도 이제 그래 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책임을 막 떠넘겼잖아요.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한 건 마치 없는 것이냐. 그러면서 또 어제 법정에서는 보니까 또 박근혜 두둔을 했어요. 대통령도 뭐 또 꼭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뭐 돈을 천원도 챙기기 위해서 예. 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편으로 두둔을 해주지만 결국은 본인 책임은 다 좀 살짝 그쪽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딸에게 했을 또는 딸의 그 앞으로 저희 재판 전략과 관련해서 또는 이 수사 관련한 그런 대응 전략 관련해서 방침은 딱 이미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무조건 엄마한테 다 밀어라. 예, 그러니까 포스트잇 그 발언과 똑같이 무조건 엄마한테 넌 잘 학교 문제도 모른다, 마찬가지고. 모른다 그러고 난 하나도 모르고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요라고 밀어라. 그러면 이제 내 선에서 이건 다 정리를 한다. 라고 이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인도 이경재 변호사 그 팀이 그렇죠. 그대로 예.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패키지로 묶어서 함께 이제 변호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는데 예. 어찌됐건 그 정유라 씨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언을 최소화하는 게 일단 이득이다라고 볼 겁니다. 일단 말을 적게 해라. 예. 그리고 이제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탓. 엄마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제 검찰의 기술이죠. 그렇겠죠. 검찰이 예. 이제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돈 예. 문제와 역시 자녀, 아들 문제. 그러니까 아들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약간 정서적으로 접근하거나 예. 아니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정유라 씨가 전모를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순실 씨의 재산 관리 전모를 알고 있지는 않을 그렇겠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독일에서 황급히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예. 딸에게 뭐 야 너 그 비용을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줬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깨너머로 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털어놓는다면 그것이 이제 의외로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유라 씨 스타일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2대 입시 부정 때문에 지금 총장, 학장, 교수 여러 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정작 정유라 씨는 이렇게 힘들게 자기가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예. 거의 간 적이 없고 제가 볼 때 뭐 별로 아이들도 모른다고 예, 그랬어요. 별로 뭐 이화여대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 합격했을 때만 나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뭐 부모 돈 있는 부모도 실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학교를 가지도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듣습니다. 정유라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최순실이 컨트롤하기 힘든 상대가 정유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최순실 씨가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1,000원 한 장 주머니를 받은 거 없다고 한 거는 네. 당연합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해야지 본인도 무죄가 되는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쉽게 하면 저 사람이 유죄면 나도 유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예, 근데 예. 정유라 씨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유라 씨가 자기한테 이제 걸려오는 횡령 혐의라든지 또는 뭐 외환 관리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확률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정인데 노승일 전 부장의 인터뷰를 쭉 보면요. 유럽에 정유라가 가 있을 때 누군가 외교관 누군가 도와줬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건 최순실은 말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정유라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말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정유라 입에서 나온 많은 말들은 예. 유럽에서 이제 숨어 살 때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독일에 있는 교포 누가 도와줬는지 또는 그 변호사 구할 때는 누가 구해줬는지 그 돈은 누가 냈는지 정유라 씨가 본인 능력으로 그걸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나 둘 정유라 입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누군가는 또 피해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유라의 입은 지금 뭐 이경재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소환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이게 제가 만약에 정유라의 변호사면 택할 전략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묵비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을 하면 뭐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뭐가. 그래서 제가 변호사라면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모르죠. 이제 제 걱정되는 게 사실 저도 그 부분이에요. 정유라 씨가 사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 1, 2, 3, 4 하다가 앞뒤 안 맞는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엮이기 시작하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하나가 구멍이 나면 그다음부터 다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가 그렇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앞뒤가 모순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추궁에 들어가면은 잘 못 버텨요. 이제 그런 걸 안다면 그리고 정유라 씨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면 변호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딱 한 개죠. 묵비권. 그거는 어쨌건 피의자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묵비권 행사하는 상황이 어찌 보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덴마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그 상황을 보자면 사실 정유라 씨는 나는 뭐 범죄와 연관되긴 했지만 그 범죄의 수혜자일 뿐이지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컨셉을 계속 갖고 간 거지 않습니까? 이 이경재 변호사도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유라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라든가 도덕적 질책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유라 씨의 지금 현재의 입장은 나는 뭐 이런 말도 좀 지원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수혜자인 것은 맞으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관의 지원을 받고 한 건 맞으나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떠넘길 수 있는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구들에게 이제 그 잘못을 다 떠넘기고 나는 모르고 수혜만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재판장에서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고 이제는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일부에서는 갑자기 이제 귀국하기로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정유라가 이제 귀국하겠다, 입국하겠다는 의사는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한창 최기이트 사건으로 수사가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럴 때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유라가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제는 들어올 시기가 됐다. 정유라에게 무슨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도덕적인 질책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형사적인 책임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루어지는 공판에서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엄중한 그 특수본 1기, 2기, 그다음에 특검 수사 이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입국해서 조사받는다 해서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천하에 특별한 건 없는 겁니다. 네, 윤석열 검사가 이제 서울지검 검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유라가 입국하자마자 그 특검의 논리 그대로 구속을 한다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특검이 정치 검사이듯이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 파견 검사 책임을 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종우 평론가 2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최순실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느냐?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굉장히 흥분해서 정유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 연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 건드리지 마. 그런 그 메시지를 결국 얘기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보니까요. 저 인터뷰에서 아주 술술 다 털어놓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귀국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귀국이 아니고 기획 입국이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얘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돈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 준비 다 끝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다 준비 끝났고 최순실 씨하고도 이미 얘기가 다 끝나서 최순실 씨가 이거 가지고 뭐 생각이 바뀌거나 할 일도 없고 자 그러면 이미 우리 전략 다 수립됐고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본인 스스로 실토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경재 변호사가.
예. 그러니까 찔러봤자 뭐 별로 나올 거 없어. 이 그러니까, 얘기도 좀 하는 예, 것 같아요. 어제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본인이 얘기하기에 흥분했다는 것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랄까 일종의 방어막을 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특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뭐 자유민주주의 그 특검이 아니고 막 한번 그랬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뭐 손자까지 막 괴롭힌다라고 그러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제스처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론전을 약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딸도 모자라 갖고 그 손자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전의 차원에서 제가 보기엔 어저께 최순실 씨 행동이 나온 거고 저거 역시 굉장히 계산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단 저는 이 귀국이 최순실 씨나 이경재 변호사가 준비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유라 씨가 현재에서 엄마 나 들어갈래. 이제 가겠다. 못 견디겠어. 왜냐하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럼 5년 동안 정유라 씨가 안 오고 버티겠습니까? 어차피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하에 검찰한테 조사를 받는데 지금 실익이 없습니다. 덴마크에 있어봤자 지금 덴마크에서 있는 구금 시간은 한국에 오면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유라 입장에서는 아니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아들도 보고 싶고 한데 저는 지금 그 구금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경재 변호사나 최순실 씨가 들어오라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마 나 이제 못 견디겠어 들어갈게. 그러니까 어쩔 수 할 없이 수 없이 그래 들어와라. 우리도 뭐 빌뼈 수 없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흥분할 수도 있다. 왜? 들어오면 검찰 니들 좀 그렇게 정치 검찰처럼 하지 마. 우리 그러면 가만 안 있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순실 씨도 알 겁니다. 그래도 지난번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특검입니다. 그때는 본인이 여당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야당입니다. 기대감이 전혀 사라진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도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돼 있고 성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조용히 구치소에서. 이거 난 뭐야? 실익도 없이 계속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들어온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경재 변호사나 최순실 씨도 준비는 하겠으나 정유라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해서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재판부가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충고를 줄 만큼 흥분해서 이렇게 뭐 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심적 상태가 조금 덜 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어제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검사들을 가리키면서 나처럼 책상 치면서 소리칠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특검도 아니었고 나 협박했고 겁박했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유라 조사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면서 특검도 한번 소위 말해서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는 덴마크에서 1년을 살건 2년을 살건 우리나라에서 전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관계가 거죠. 없죠. 들어와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대로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길어져서 뭔가 실익이 있다면 그러면 버틸만 하죠. 뭔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갈 길이 있다면 근데 없잖아요. 5년은 못 끕니다. 맥시멈으로 끌어봐야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 끌면 그게 정유라 끌 수 있는 한계인데 그렇게 끌고 들어와서 처벌받으면 뭐예요?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덴마크로 날아가서 접견해서 이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구금돼 있는데 계속 전화해가면서 이걸 코치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 덴마크에 있는 변호사나 덴마크 현지인들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간접적인 준비와 변호사가 1대1로 붙어서 하는 준비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유라 그래도 준비는 했겠지인 거지 준비 다 끝났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최순실 자체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상상이 가능합니까?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정유라 씨를 들어와가지고 최순실 씨가 재판 중에 정유라 얘기를 항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뭐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본인 재판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저지할 겁니다. 정유라 얘기를 뭐 거기서 한다면 본인의 혐의와 상관없는 정유라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 원래 막아야 되는데 그냥 훅 지나가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좀 더 이제 길게 정유라에 관련된 뭔가 항변을 한다면 그거는 재판부에서 저지를 하죠. 저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입니다. 같은 공범 혐의자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지금 저렇게 무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 중요한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거는 지금 정유라가 나올 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재판부도 좀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최순실은 지금 정유라한테
관심 있는 거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인 촉발은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어쩌면 저는 의도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차제에 검찰의 기선제압용으로 한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는 정말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을 하는데 정유라에게 이렇게 하고 홍군에서 고함을 지르고 예. 저는 이런 걸 볼 때는 최순실 씨는 어쨌든 굉장히 초조한 상태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는 그 재판을 보고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정말 정반대의 성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은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고 박 전 대통령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요 인사 관련해서 좀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 새 정부의 행정자치, 문화체육, 국토교통, 해양수산 업무를 맡게 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국회의원,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국민 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사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때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국민 통합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국가행정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회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에는 저항했고 국민과 손잡는 일에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경험이 또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체육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체육 공동체와 관광 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삼선 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 운영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았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김영춘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 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해운 물류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김영춘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으로 반드시 위기의 현 상황을 기회의 미래로 바꿔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한 이후에요. 내각의 인선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해설을 들어볼게요. 먼저 김광진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4명의 후보자 가장 큰 특징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뭐 일단 흔히들 말할 때 현역 의원일 경우에 인사청문회 통과가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3명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밝혀질지 모르는 분들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뭐 재산 공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협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국회의원 중심으로 장관의 인선 발표를 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도 뭐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큰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분들이시고요.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예상 외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성 의원으로서의 능력이나 국회 내에서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잘된 인선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도 김현미 후보자 같은 경우 얼핏 보기에는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뭐 청와대 경험들도 쭉 있어 왔었고 앞서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지난해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여성으로서 그 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까지 정치력을 발휘했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뭐 국토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임위의 활동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은 보여줬기 때문에요. 충분히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됐겠지만 당청 관계, 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신경 썼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드는 게 일단 김현미 의원을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물론 도덕성 검증은 별도입니다만 일단 인선 자체는 좀 신선하다고 보는 이유가 첫째는 김현미 의원도 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보냈겠습니까? 저기는 이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교통부. 원래 과거에도 건설부 관료들이 가장 부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성이 가서 어쨌든 간에 좀 깨끗한 행정을 갖다가 요구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죠. 국토해양입니다. 국토교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 장관으로 가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공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서는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는 러브콜을 좀 보내는 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출신을 보면 대구, 부산, 호남 한 분 있지만 서울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충청.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 배치를 좀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현미 장관 후보자 빼고는 세 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상됐던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부정적인 어떤 비판 기사가 거의 없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 4분, 국회의원 4분만 먼저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통과 가능성, 흠결 없이 통과 가능성이 높은 분을 또 먼저 발표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본의 아니게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흠결들이 나오는 바람에 인사청문회 이 통과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나왔던 얘기가 역시 전현직 그 의원들을 좀 중용을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좀 잡혀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엊그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분들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이미 명단이 사실은 나와서 언론에서 계속 이제 회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리 조금 이제 언론에 약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검증을 조금 이제 시킨 것 같고 이 정도면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려서 최종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조금 이제 의회는 이제 김현미 의원을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이제 시킨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여성 할당제를 사실상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하고 좀 관련이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는 임기 내 50%까지고요. 이제 시작할 때는 30%.
예,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여성이니까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건데 이번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에 보면은 인선 스타일을 보면 청와대는 전직 의원들이 정무라인에 굉장히 뭐 많고 현역 의원들 이렇게 좀 기용을 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국회와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일단은 뭐 여소야대인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번 대선은 굉장히 특별하게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 당선되고 다음 날부터 지금 대통령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내각을 꾸려야 되잖아요.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가 빨리 돼야 내각 구성을 완료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그래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직 의원들을 내각으로 많이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뭐 4분 이분들은 뭐 청문회 통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다선 의원들이시기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한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이 내각 인선 관련해서 현직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내일 본회의 통과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을 하고 국민의당이 뭐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을 하기로 하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각을 빨리 꾸릴 수 있으니까 속도를 이제부터 좀 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요.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총리 후보자 아직 결정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직 다선 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 지금 현재 4명인데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역대 정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을 첫 내각에 제일 많이 기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제일 높은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사람,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초대 첫 내각 때 1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3사람 기용을 했거든요. 자, 그거하고 비교하더라도 일단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더 좀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거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기용을 한 그러니까 사실상 책임 총리제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그 내각 구성 형태로 갖추게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 얼핏 생각되는 게 개헌 전 단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이 장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지금 저게 단순히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산 지역의 이제 여론은 지금 너무 부산을 홀대한다.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데를 키워가지고 어쨌든 부산의 이익도 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김영춘 그렇죠. 김영춘 의원이고 어쨌든 김영춘 의원은 뭐 여러 차례 낙선하면서도 계속해서 부산에 남아서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의 부산 지역 근거지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테고 더 이제 뛰어난 분이 이제 우리 알는 김부겸 의원 아닙니까? 정말 이분은 신화를 쓸 정도 이상주의자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정말 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한 것은 단순히 장관 자리를 국회의원이 차지했다는 것보다도 전문성 있는 김영춘, 김부겸 이런 분을 앉힌 거를 보면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는 거의 내각제에 준하는 인사 스타일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최순실 씨 좀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때 강경화 후보자 등등 해가지고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최순실 씨의 심경 변화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뭐 죄를 씌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실 정유라가 오면 많이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갑자기 정유라가 들어왔으니까 본인의 죄를 다 인정하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객관적인 팩트와 어긋나게 부인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어거지를 부리는 게 있죠.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 부인한다고 괘씸하다고 정유라 씨를 뭐 더 뭐 강하게 프레셔하진 않겠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제 아까는 다 준비돼서 의도된 얘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돌발적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정유라가 들어와서 검찰 가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또 딸이 얼마나 고초를 받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와 또 별개로 이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면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면이 됐던 전례가 있잖아요. 예. 그럼 사면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다 끝나면 그렇죠. 그때 최순실 같이 사면되나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낮죠.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본인이 살아야 돼요, 지금. 본인이 살기 위해선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 측하고 조금 생각이 나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홀대했던 나를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본 최순실이 예. 나 팔아서 이렇게 한 거야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입장이에요. 최순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결국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나오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교차 증인을 쓰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러면 예상외의 그런 폭탄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공범 관계가 그게 협력 관계가 틀어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럴 거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두둔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정유라 씨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예. 그전에도 과거에도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도 보면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당시 부인했지만 유럽에 있는 승마 전문지들이 보도합니다. 삼성이 뭐 비타나 같은 굉장히 명말을 정유라를 위해서 구입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는 부인했지만 그 뒤에 보면 후속적으로 무슨 승마장 이야기 등등이 나오는데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정유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는 아까 그 자막 컴퓨터 그래프로 나왔지만 아니 삼성말을 잠시 빌려 탔는데 예. 그것 때문에 뭐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다른 승마 선수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정유라는 우리보다 실력도 훨씬 낮고 심지어는 운동선수가 임신까지 했는데 예. 왜 쟤한테만 저렇게 많은 특혜가 가는 거야 비판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당시 그 화면 그 MBN에서도 저는 본 것 같은데 정유라가 말을 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훈련하는 장면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최순실 시장님이 버티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독일이나 덴마크에 가서도 정유라는 말을 안 타고 강아지나 고양이와 더 가까이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 타라 하다가 저 저장인 것 장면이죠? 같은데요. 그런데 한 번 어쨌든 오랜만에 한번 승마 연습을 하니까 주변에 같이 다니던 이제 보조원들이 정말 기뻐합니다. 코치들이. 예. 그런데 그런 정유라를 놓고 지금 최순실 씨는 삼성말을 빌려 타서 이렇게 말 한 번 문제- 잘못 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입구에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말을 탔고 나는 저 말은 타기 싫어 이 말을 타겠어 뭐 등등을 갖다 발언하기 시작하면요. 예. 정말 이거는 폭탄이자 지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묵비권 행사하면 모를까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예. 저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저 입장이 표명된 이후에 국민의당이 바로 입장을 먼저 바꿨죠. 김광진 의원님. 그러면 어제 저 대통령의 말이 물꼬를 텄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야당에서도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얼마 전에 비서실장의 발언은 그걸로는 명분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전의 전반적인 그렇죠. 여론이었고요. 그래서 예.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야당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5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어서 5대 인사 기준에 대한 것이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못을 박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아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예. 생각해서 총리 인준안에 동의하겠다라고 지금 발언한 거고요. 국민의당은 결국에 호남 민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뭐 꼭 호남 민심이라고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후의 청문회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만으로 그게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정당들도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투표에 임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선언했고 예. 자유한국당만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러더라도 충분히 지금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투표
열리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종훈 박사님, 글쎄요. 이 표결을 할 때 한국당이 아예 입장을 안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전국이 또다시 급냉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그러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은 좀 세게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표결에 안 들어오기도 어려울 거고 무조건 인준에 반대하기도 좀 뭐한 상황이 아닐까. 당론으로 아예 반대한다. 이렇게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표결 그냥 들어가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예 안 들어가는 건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내부 사정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하고 동떨어지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의견 표명, 그러니까 이제 해명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뭐 어저께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어제 대통령의 그런 그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표결에 안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진 겁니다. 그 명분도 사실은 약간 좀 차단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야당이 뭐 제1야당이 너무 이렇게 목리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 여론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충분히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도 좀 노선이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영 이젠 앞으로가 문제. 그렇죠. 네. 서훈 후보자는 이제 되는 것 같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시켜주는 대신에 다음에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분이 전남지사입니다. 현직 전남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는데 국민의당이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 반대한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의당 중진들이 만약에 이낙연을 갖다 내치면 우리는 호남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첫 번째 인사를 한 게 총리 후보자인데 이걸 갖다가 안 해주면요. 일하지 말라는 거 정말 발목 잡기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다. 다만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게 인사 5대 원칙의 후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겠다는 거지 이거 5개 다 포기 못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해진 거는 민정 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과거 정권도 보면요. 뉴페이스 참신하다는 분을 갖다 후보자로 선정하면 꼭 뭔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분이 뭐 중간에 그만두었던 또는 장관이 됐든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아닌 분들은 정말 평소에 자기 생활 관리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뭐 탈루 의혹에 위장 전입 의혹에 뭐 또는 뭐 딸이 지금 무슨 강경화 후보자의 직속 부하하고 무슨 사업도 한다. 그러니까 계속 뭐가 터져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걸 갖다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리고 지금 다른 건 모르지만 서훈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정말 1년에 6억이 늘었다 투자를 해서 그것도 국정원 차장이 저는요. 국정원 차장은 정보가 모이는 데 있는 사람인데 펀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년에 6억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적폐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후보자를 갖다 낙마시킬까지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깨끗하고 우리 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골랐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운 계약서 뭐 어쨌든 과거에 비판받았던 게 다 나옵니다 지금. 공정거래를 갖다 해야 될 분이 이렇게 공정거래 개인은 공정거래를 안 했다 그러면요. 물론 이분이 낙마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비판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는데 그 해명이 또 잘못돼가지고요. 거짓말 논란까지 좀 더 보태지고 있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어제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을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2006년 2월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글쎄, 배 변호사님, 이 인사수석은 남편에게 들은 거니까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잘못된 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일정하게 이제 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인사 원칙이 약간 뭐 나오긴 했었죠.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 이후에 위장전입은 무조건 안 되고 그 이전 거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면 안 된다. 이런 인사 원칙이 나왔는데 이 강경화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이 위장전입 문제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 그 인사 기준에는 맞는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물론 지금 강경화 장관 후보자 얘기는 남편이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친척집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얘기를 해서 이게 오히려 오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친척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지인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위장 전입을 한 주소지가 그 당시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자가 이화여고 교장입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학교 교장집에 그 학교를 들어갈 자기 딸을 위장 전입을 시킨다. 이제 그게 왠지 무언가 학교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강 후보자가 대답을 안 했죠. 네, 그게 사실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친척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인집이더라.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아,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하필 이게 그 학교 관계자 중에서도 교장의 집이라면 그러면 딸이 학교에서 혹시 뭐 특혜받은 거 아니야? 계속 여기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짓말이 문제. 혹시 딸아이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의 문제로 전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좀 곤욕을 치르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경화 후보의 해명이 자꾸 이게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점점 더 꼬이는 그런 해명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자꾸 더해지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이 미국으로 연수를 갔던 1년 동안 연수를 갔던 시기에 강경화 후보는 그때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에서 그때 외교부 장관 보좌관인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자녀들은 그냥 학교 그냥 여기서 다니죠. 아버지를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온 가족이 가는 경우가 아니면. 더군다나 엄마가 가는 경우도 아니고 아빠가 잠깐 1년 다녀오는 건데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굳이 딸을 보냈고 또 딸이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 그 살던 동네 그냥 학교에 보내면 될 텐데 그러질 않고 그러니까 주소지를 위장 전입을 해서 했는데 그 집도 지금 보니까 뭐 이화여고 전직 교장이 살았던 집.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추가적으로 좀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 확인된 사실이 뭐냐면 이화외고, 그러니까 이화학원이죠. 그러니까 이화외고의 외국인 교사들 숙소용으로 저거를 이제 확보해 놓은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이화학원하고 연결성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되는 데다가 사실은 강경화 후보는 이화여고 출신 중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랑스러운 이화인 그 명부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고 그래서 재단 쪽에서도 몰랐을 리가 없는. 자, 그렇게 보자면 이건 좀 이렇게 설명이 너무 지금 옹색하다. 한 30초 남았는데 집이 이화여고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후보자 스스로가 그 모교인 이화여고에 딸을 입학시키고 싶어서 은사님 주소에 둔 거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의 목적 자체가 학교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장관으로서 인준받을 수 있을 만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집의 문제는 사실 너무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다른 후보자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